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경지에 다가서고 있는 이 시대의 진짜 리더들, 그들의 인생 키워드를 묻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국입니다. 더 큐,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분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떤 수준이고 그 속에서 한국 경제가 갈 길은 무엇인지 이런 게 궁금할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분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맡고 계시는 김흥종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네. 원장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란 말에는 어느 정도 어떤 일을 하는지는 이제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조금 더 그 시청자들이 보기에 구체적으로 왜 우리 기관이 중요한 건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연구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고요. 하는 일은 대외경제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한국은 그동안의 경제발전 단계에서 수출에 많이 의존을 해왔고요. 그래서 대외경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사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처음에 태동하게 된 것도 우루과이 라운드에 어떻게 대응을 잘 할 것인가.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네. 시작이 됐고 네. 국방 정책을 또 어떻게 잘할 것인가. 맞습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노태우 정부 때 그때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하고 보니까 갈수록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예, 그래서 그 뒤에도 FTA라든가 또 제네바 WTO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국제 통상 규범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경제 안보 이슈에 이르기까지 대외 경제 우리 영토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제 이슈를 다 연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에도 건의하고 국민께도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학계와 또 긴밀한 교류를 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내고 또 여러 전 세계 여러 기관들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중요한 어젠더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이러한 아주 다양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분야로 봐서는 저희가 이제 국제 거시 분야라든가 국제 금융, 그다음 무역, 투자, 그리고 전 세계 해외 지역 연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연구, 아프리카 연구, 중동 연구, 태평양 지역 도서까지 조그만 나라에 대한 연구도 다 하고 있고요. 북극 이사회, 북극 이슈도 하고 있고요. 우주도 하고 있고 심해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주도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고. 공유지라고 합니다. 국제 네. 공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정부나 국민께서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그런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런 걸 또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거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경제안보 이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슈도 사실은 저희는 몇 년 전부터 경제안보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연구하면서 이거 중요합니다. 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고 또 연구를 해왔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이슈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밖에 뭐 여러 가지 신통상 의제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또 그린 전환, 녹색 전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연구를 해왔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지금도 이제 반도체 전쟁, 네. 미, 중, 네. 한국, 일본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얽혀 있는데요. 이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해법도 네. 좀 나름대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중 간의 그런 전략 경쟁에 따라서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문제라든가 뭐 히토리움 문제라든가 또 제약 의약품까지 이르기까지 이런 문제들 다 연구를 했고요. 반도체는 반도체 자체의 어떤 그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갈등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가 반도체에서의 경제 안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만드는 원료를 어디서 어떻게 가져와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해서 우리가 주요 전략 핵심 산업에 대한 어떤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연구도 아울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계신다는 네. 느낌이 드는데요.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를 한번 꼽아봤는데 네.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현재 인도 태평양 전략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인도 태평양 시대를 맞이해서 여기 보니까 마침 또 제일 크게 돼 있는데 인도 태평양 시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을 했는데 2.6%로 또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근데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경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보다 전략을 정밀하게 체계적으로 가져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중요합니다. 인도는 요즘에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 국가인데요. 그러니까 인도가 굉장히 인도 태평양 시대라고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인도가 왜 우리한테 중요한지. 일단 먼저 인도 태평양 시대라고 했을 때 인도는 인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인도양을 의미합니다. 인도양. 예, 인도 태평양 시대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해양 전략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결국 인도양과 태평양과 관련해서 우리의 전략인데요. 이건 굉장히 사실은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라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난 70년간 사실상 섬이었습니다. 섬국가입니다. 네. 그렇죠? 섬국가죠. 그러면 당연히 모든 섬나라,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보면 전부 다 굉장히 치밀한 해양 전략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무역이라든가 투자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 측면이 경제 안보적인 측면이 전부 다 바다 쪽에서 있기 때문에 정밀한 해양 전략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뒤처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해양 안보 전략, 해양 전략을 수립한다는 데서 대단히 중요하고 진작에 했었어야 될 이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인도 있고요. 태평양 시대의 전략의 가장 큰 핵심적인 과제는 뭘까요? 지금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안보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 안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전통적 안보 분야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만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남중국해 문제라든가, 그리고 우리의 핵심적인 그 사활이 걸려 있는 이제 그 중동 지역, 페르시아만을 포함해서 그 중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 안보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어떤 그 국부라든가 이런 거를 창출하는 그 중요한 원천 중에서 많은 부분이 또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우리가 경제 전략을 어떻게 잘 가져가느냐. 그래서 어느 한 군데 너무 다 몰면 안 되고요. 계란을 너무 한 바구니에 다 이렇게 담으면 안 되겠죠. 그 위험하죠. 그래서 이렇게 잘 분산하면서 전략적으로 잘 배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포함해 하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거기서 인도 태평양 시대에서 인도의 역할이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인도는 과거부터 우리 제3 비동맹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비동맹 회의도 있었는데 거기에 중추적인 국가였습니다만은 중국이 부상하고 러시아가 지금 저렇게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인도의 전략적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고 인도 태평양 시대에서 또 인도의 전략적 위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도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작년이죠. 네. 작년 말에 저희 연구원이 인도 델리에 델리 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1995년에 북경 사무소를 만들었는데 만든 지 27년 만에 델리 사무소를 개설했고요. 올해 3월 초에 가서 개소 기념 세미나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도와의 관계는 우리가 보다 촘촘하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도는 인도 태평양 시대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뭐 대단히 중요한 인도양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매우 빠르게 또 경제 발전이 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2014년에 집권한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대단히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의 인기도 높고요.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만은
인도가 그동안에 고질적으로 문제였던 여러 가지 뭐 정책의 뭐 난사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고 정치적 안정을 지금 현재 이룩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앞으로의 경제 발전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다음에 그 전략적 위치로서 중국과는 약간 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차원에서도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고요. 또 인도는 러시아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옛날부터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러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인도다라고 하기 때문에 인도가 그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 대단히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떠올랐다. 과거부터 중요했지만 이제 인도 자체의 발전에 따라서 대단히 이제 중요한 나라가 떠올랐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인도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오지 못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라든가 또는 사회 간접자본 이런 걸 다 보게 됐을 때 또는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대안으로서의 어떤 그 투자를 선택할 때 있어서 대단히 그 인도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주별로 이렇게 잘 면밀하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까 대만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사실 우리는 중국과 교역이 굉장히 많고 또 중국과의 여러 가지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대만 문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 건지. 이건 일단 대만은요. 대만은 중국은 대만은 이제 국내 문제다, 내정 간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만이라는 게 그 대만 섬도 있지만 그 대만 해협도 다 포함되는데요. 대만 해협 주변에 우리나라 교역의 3분의 1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다. 통로입니다, 거기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만의 어떤 그 안보적인 위협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더 이상 이거는 중국 국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 차이나 팔러시를 존중한다 할지라도 이거 국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대만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과 번영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하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요새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만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고 한국과 우리나라와 협력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일본, 한국, 미국 그리고 유럽, 서유럽 국가 이렇게 해서 대단히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대만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단 공급망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 공급망이죠. 이제 다른 곳보다도 대만이 반도체 생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만약에 대만에서 어떤 급변 사태가 나서 대만에서의 반도체 생산이 안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부질이 이익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좀 장기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대만에서의 계속적인 그런 불안정이라 하는 것이 전 세계 이제 반도체 공급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대만 위주의 반도체 공급망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그걸 생산한다든가 미국에서 생산한다든가 지금 현재 이런 식의 대안이 되고 있는 겁니다. 대안이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 이것이 이제 대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것이 자신의 경제 안보 관점에서 항상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제 이런 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통 안보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제 전 세계가 지금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그 북경의 시각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 차이나 팔레스타인은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대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위치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어중간한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 이 대만 쪽에서의 어떤 그 중국의 영향력의 확대는 결국은 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힘이 그대로 투사된다고 한 바로 그러한 굉장히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핵심 이익을 사실은 위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대만 문제는 전통 안보 차원에서도 대단히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대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금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히려 남중국해는 한반도보다 더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안보적 관점에서 봤을 때 둘 양쪽이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전 세계 또 우리나라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전망하고 계시죠. 네.
올해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셨나요? 올해 저희는 이제 세계 경제가 한 2.6% 정도 성장할 걸로. 아까 그 수치입니다. 예,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예상을 했는데 2.6이 어느 정도 숫자냐면요. 작년에 세계 경제가 3.3% 성장했습니다. 재작년에 6.3% 성장했고요. 네. 그리고 3.3%였고 올해 2.6.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요. 네. 내년에는 한 3.0% 정도로 약간 좀 반등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가 현재 거의 최저점을 지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비유를 하자면 현재의 세계 경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말 안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 안장. 말 안장이 이렇게 있으면요. 말을 옆에서 보게 되면 말 안장이 여기 쏙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바닥에 있습니다. 안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가. 우리나라 가장 밑바닥에 포함해서. 있는 거죠. 밑바닥에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이제 이런 건데 말 안장을 이렇게 말 뒤에서 이렇게 딱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안장점의 특징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회복을 가는 통로가 대단히 좋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삐끗하면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처의 리스크, 위험이 대단히 많이 있는 그러한 매우 좁은 그런 회복 선상에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외 경제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고 이걸 갖다가 잘 해석하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다. 수많은 리스크가 있다. 현재 수많은 지뢰가 양옆에 있는데 그 사이를 좁게 가야 되는 현재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정점은 지났죠. 왜냐하면은 공급 측면의 충격이 지금 점점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충격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이제 요인은 수요에서 오기도 하고요. 갑자기 많이 사고 갑자기 많이 요구하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공급 측에서 오기도 하죠. 공급 측에서 갑자기 비용이 상승돼서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급자가. 그래서 이 양측에서 다 있는데 지금 봤을 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공급 측면의 충격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 쪽이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점에서 또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해서 수요가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 이 양쪽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현재의 수준이 과연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안정적인 수준이냐 그거보다는 아직은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수준을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현재의 높은 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면 한두 번 더 올려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미국 경기는 워낙 좋기 때문에 특히 노동시장이 계속 이제 아주 좋기 때문에 결국은 뭐 두 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 정도는 베이비 스텝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은 적극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또 우리 경제 현재 상황도 같이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은행은 이제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섬세하게 대응을 할 것이라 저는 이제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인플레이션 언제쯤 다시 떨어집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일단은 이거는 훨씬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인플레이션 금리를 다시 그러니까 금리를 다시 떨어뜨리는 것은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완전히 통제 가능한 수준에 있다라고 정책 당국이 자신을 했을 때 떨어뜨릴 것이다라고 봤을 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금리 정책 또 재정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로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은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자체를 보고 있고요. 네. 미국 경제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훨씬 좋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예, 사람들이 많은 훨씬 것 좋습니다. 같은데. 좋기 때문에 미국 그 연방준비제도이사의 페드는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될 필요성을 있다라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그러면 전 세계가 모두 다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적어도 금리를 당분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오른다면 0.25%포인트 정도 더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도 매우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호황이 일견 우리나라의 수출이 잘 되고 하는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은
지금 결국은 금융통화정책에 있어서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국과의 관계는 안보 동맹의 단계에서 최근에는 경제 동맹의 국면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긴밀하면서도 굉장히 가까워 보이면서도 사실 여러 가지 또 딜레마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한국과 미국과의 경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여러 가지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기술, 산업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미 간의 관계는 한미 동맹은요, 한 3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쳐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군사안보 동맹이었고 일방적인 관계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그 단계가 유지되었고요. 80년대 이후에 90년대에 들어와서 통상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관계는 이제 경제 통상 관계로 서서히, 그러니까 안보 동맹은 기본 하에 경제 통상이 더 얹어지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에 와서 현재 2020년 이후의 상황은 뭐냐면 이 경제 통상 위에 다시 기술 산업 협력이 더 얹어져 있는 바로 이러한 굉장히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로 발전을 해 오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결국 여기서 이제 경제 통상을 넘어서 기술 안보 산업 기술 산업 협력으로 가게 되면 일견 제로섬으로 보이는 그러한 관계가 이제는 좀 포지티브 플러스 썸으로 가는 바로 그러한 관계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가 기술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술이라든가 산업 협력을 더욱더 활성화하면 이것은 양국에 모두 좋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한미 동맹의 제3기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인데요. 일본과의 관계는 그동안 뭐 상당히 좋지 않았다가 최근 여러 가지 점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고 하는 겁니까? 사실 지난 10년간의 그 한일 간의 관계는 굉장히 좀 어려웠죠. 그 10년 동안 사실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한일 경제 관계는 양국의 어떤 잠재력을 봤을 때 충분히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다행히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이것이 초석이 마련됨에 따라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이슈를 좀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이고, 한일 경제 관계를 좀 회복하고 강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지금 이 인도태평양 시대의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첫발을 디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세계 경제를 얘기할 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벌써 1년이 넘어서 장기화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신냉전 체제로 전 세계가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봐야 되고? 제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은 소치에서 그 작년에는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해서 국제회의를 했고요. 가서 이제 푸틴 대통령과 그 질의응답도 했고요. 그 푸틴 대통령의 답을 직접 다 듣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러시아나 또 러시아에 동조하는 많은 국가들의 기본 생각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쟁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계를 지금 현재 우리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거에서 근본적으로 서방과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중심의 그 어떤 체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구성이 되었고, 거기서는 그때는 이제 대한 세력이 있었죠. 그래서 냉전이 있었는데 1990년 이후에 바로 대한 세력이 사라지면서 미국 중심의 그런 어떤 세계가 되었는데, 이 세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현상은 잘못됐기 때문에 현상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로 혹시 이것이 단기적으로 1년 정도 내에서 끝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다시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적인 갈등 구조를 기본 갈등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2014년에 크림반도 문제가 있었고 2022년에 다시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있었듯이 만약에 예를 들면 또 2025년에 또 2030년에 또 다시 어떤 그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걸 경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그냥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전쟁은 결국은 기본적인 상수로 놓고 세계 경제 전체를 억누르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팩터로 놓고 그냥 상수로 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고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 희망 고문하지 말자. 전쟁이 6개월 뒤에 끝날 것이다. 그러면 좀 나아지겠지. 연말까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상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보고. 그렇죠.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죠. 미국 중심의 1945년도 이후에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질서에서 전 세계는 유례없이 안정적인 또 전쟁 없는 그런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보냈고요. 그게 1990년대 이후에는 냉전 시대를 거쳐가지고 공산권 국가가 몰락하고 나서는 전 세계로 확산이 됐죠. 그 시대를 우리는 세계화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지금 현재 점차 이제 저물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러시아의 생각이 러시아나 중국의 생각은 일극주의는 이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좀 더 내겠다. 그리고 자신들도 슈퍼파워로서의 어떤 지위를 좀 유지하고 좀 갖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욕망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걸 갖다가 그 부분을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 바로 다극 체제 하에서의 어떤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갖고 있는 또 러시아 측에서 갖고 있는 그런 기본 인식은 우리가 굉장히 손해 보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 내에서. 네. 사실 그런 구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제 협력을 할 때 뭔가에 서로 상호관계를 할 때도 그런 틀을 존중해주고 이해하는 틀에서 시작이 돼야 되겠군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러시아가 하는 얘기는 결국 안보적인 측면이고 지경학적인 얘기거든요. 결국은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 시절로 복귀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 욕망이고요. 소비에트 시절까지 안 가더라도 제정 러시아 정도의 그 영토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정 러시아보다 사실 적거든요. 제가 이걸 다 봤어요. 제정 러시아하고 지금 현재 러시아의 국경을 봤더니 다행히도 동쪽 지역은 국경선의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러시아가 적어도 현상 변경을 위해서 한반도가 있는 이 동쪽은 건드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다만 서쪽 지역은요. 제정 러시아에 비해서 훨씬 지금 후퇴해 있어요. 소비에트 연방보다 후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정 러시아보다도 더 후퇴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어쨌든 간에 현상 변경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핵심적으로 나타난 지역이 조지아였고요. 그 나타난 지역이 우크라이나이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전 세계 불안정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계속 불안정할 있을 것이고 그것을 시도하려는 러시아 지도자에 대해서 러시아 국민들은 계속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그냥 인식을 하고 상수를 놓고 그다음에 대외 정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중국은 이제 G2가 되겠다고 G2 됐다고 지금 선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본인 입으로 G2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만큼 자기들의 영향력이 이제 앞으로 더 커졌고 또 커지기를 기대한다는 그런 이제 팽창주의적인 생각들일 텐데요.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바로 그 말씀하신 팽창주의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팽창주의적이다. 우리가 봤을 때 팽창주의적인데 또 약간 중립적 용어를 쓰자면 현상 변경을 시도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도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중국은 이제 어느 날 좀 나라가 좀 부강해지고 보니까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이게 미국 중심의 모든 세계가 다 짜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거를 타개하는 방식으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시진핑 초기에 나왔던 1대1로 정책입니다. 1대1로는 경제 정책도 아니고 1대1로는 그냥 인프라를 해외에다 지어주겠다는 그런 뭐 ODA 정책도 아니에요. 1대1로 정책은 중국의 세계 전략입니다. 자,
다 막혀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다 포위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뚫을 수 있는 게 1대1로 정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앞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약한 고리가 있죠. 약한 고리가 한반도가 있고 대만이 있고 이제 남중국해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전부 다 중국은 포위되어 있다 생각하고요. 누구한테? 미국과 미국의 우호 세력한테 다 포위되어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천상이 이건 불공평하니까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만은 우리 땅이니까 대만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또 그게 다른 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태평양은요 미국 땅이에요. 미국은 미국 땅입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대만이 만약에 이렇게 뚫리게 되면은 본인의 국경선이 뚫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만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핵심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 대만 문제가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사실 두 당사자 또 서방과 러시아 간의 갈등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원자재 가격 또 기본적인 소재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전쟁이 장기화되고 갈등 구조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원자재나 여러 가지 소싱을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가격을 또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단기적으로는 대단히 부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주는 것은 맞고요. 우리가 작년에 이미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세계 경제는 보면 어떠한 사안이 생기게 되면은 거기에 빨리 적응을 합니다. 빨리 적응을 해서 지금 보면은 원유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적정선에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결정했죠. 지난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근데 감산을 결정한 것은 그것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감산을 한 것은 뭐냐면은 석유 가격을 유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산한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유가가 엄청 떨어질 것 같으니까 왜 떨어집니까? 경기 침체가 오니까 세계 경기가 지금 2.6%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석유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것도 석유값이 또 다시 뭐 60불, 40불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래서 사실은 감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석유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감산한 걸로 우리 생각하기 쉬운데 결국 이제 석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산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천연가스가 문제인데 천연가스는 모든 개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통의 가격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 주식 갖고 있는 거랑 비슷해요. 똑같이 뭐 S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는 그걸 얼마에 샀고 누구는 얼마에 샀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경우는 개별 계약에 의해서 통합된 시장이었고 개별 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마다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 에너지를 조달하는 데는 또 식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 이유는 뭐냐면 장기 계약도 해놨고 미리 선제적인 계약도 해놨고 또 중요한 건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비싼 값으로 사고 들어올 수 있는데 개도국에서는 이제 그게 잘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개도국 중심으로 에너지와 식량 위기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흑해 지역의 안보, 경제 안보 상황이 위태로워짐에 따라서 계속 불안정한 그런 식량과 에너지 가격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천연가스와 관련해서 또는 원유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좀 봄, 가을의 비수기를 거쳐가지고요. 겨울 되면 계절적으로 약간 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쟁 이후에 같이 작년과 같이 극단적으로 가격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근본적으로 무역에 의존하는 그 경향들이 컸었고요. 우리 수출 경쟁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뭐 노동 비용도 그렇고 기본적인 우리 제품의 부가가치 경쟁력이 있는 건지 각 산업 영역에서 그래서 앞으로 수출 경쟁력이 과연 뭐 베트남이나 뭐 또는 다른 인도네시아 뭐 이런 국가들이 우리보다 수출 경쟁력이 또 뭐 결코 떨어지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고 어떻게 수출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 투자되어 있는 기업들하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경쟁을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자본의 생산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도 결국 뭐냐면 투자를 통해서 또는 기술을 해서 기술을 더 고급 기술을 적용함으로 해서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사람한테 삽을 주면 삽 가지고 열심히 파겠죠. 근데 그 사람한테 포크레인 기술을 가르치면 포크레인으로 파니까 훨씬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결국 뭡니까? 이거는 노동자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결국은 그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 있는 기업들하고 계속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본과 기술이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거는 바로 우리가 중국하고의 그 비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현재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은 독일계 기업들이. 그 독일계 기업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느냐? 기술 초격차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수출이 줄어든 것은 물론 일시적인 요인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들어갔을 때 중국과의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중국이 쌍순환에서 내부 순환을 강화함에 따라서 한국 기업이 수출하는 것을 쉽게 대체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라고 이런 반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격차를 유지하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공법으로 나간다.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더 돈을 더 투자해야 되고 사람에게 더 투자해야 되고 기술자한테 더 투자해야 되고 하는 이런 전공법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전통적인 산업 영역뿐만 아니라 K 컨텐츠, K 인더스트리 해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이 진출, 세계 시장에서의 진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기존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문화산업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을 다 새롭게 창출하는 영역이 있는데 사실 이 문화산업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나라가 단기간에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건 사실 아니고요. 그게 한국이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이것이 자라난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생각, 자유로운 정신이 이게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 또 개방성, 자유로움과 개방성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컨텐츠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면서 그러면 이제 자본이 투자가 되는 것이고 유능한 인력이 또 여기에 투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서 그런 K 컨텐츠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요. 이 분야는 우리가 지금 현재 대단히 경쟁력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이런 환경을, 이런 배경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적 분야에서 경쟁력. 과거에는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하는 것들이 경쟁력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뭐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이민 정책 또는 외부 인력을 잘 수급하는 정책 또 그런 인력 인프라를 잘 배급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민 정책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러나 굉장히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정도의 이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보고요. 유럽에서도 약간 실패 사례들 유럽에서는 수많은 실패 사례가 있었고요. 실패 사례를 저는 그 얘기를 항상 이제 제가 밖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이민 얘기하게 되면은 제가 유럽 쪽을 또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요. 그 정현종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 그분의 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가 있는데 한 사람이 온다고 하는데 그 인생 전체가 오는 것이다. 과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오는 것이다. 이런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민도 마찬가지예요. 이민 오는 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오는 거기 때문에 이민 오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유럽의 실패 사례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냐? 그냥 받았어요. 그리고 투자도 별로 안 했어요. 오신 분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 기여를 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해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섬세한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투자를 못 하겠다. 그러면 이민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신 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정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걸 해야 되는데 유럽의 실패 사례는 뭐냐면은 우리가 포용성, 다양성, 개방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을 많이 받자.
받았어요. 방치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방치하니까 이분들이 그 사회에 적응 못하고 모여 살면서 여러 가지 범죄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본 인식을 전제로 깔고 그분들이 충분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굉장히 정치하게 이민 정책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고급 인력에 대한 이민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단순 인력, 단순 노무 인력에 대한 것도 굉장히 그 투명하고 원활하게 인력 관리 정책을 써서 계절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일시적인 노동 이런 거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이것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안 되면 나라가 멈췄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가장 또 대표적인 중요한 사례가 뭐였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단기 노동자 이동이 제한돼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프랑스에서 포도를 수확해야 되는데 포도 수확할 사람이 없어요. 영국에서 딸기를 수확해야 되는데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농산물은 그날 수확해야 돼요. 3일만 지나도 안 됩니다. 일주일 지나면 못 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바로 그때 그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고급 노동자 인력하자, 수입하자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계층의 층위의 모든 그 노동자에 대해서 이민과 이동 정책을 같이 종합해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해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대외 경제적인 변수들을 잘 고려를 해서 상당히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생각들을 해야 어떻게 보면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시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이제 그러한 면에서 저희 연구원이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각을 제공한다라든가 사례를 제공한다라든가 또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이제 그러한 면에서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어떤 리포트나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접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희 연구원의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은 네. 굉장히 많은 자료가 다 공개돼서 개방돼서 PDF 파일로 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까? 최신 발간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도 있고요. 예. 저희 내부에 뭐 있습니다. 내부에는 뭐 연구 보고서, 연구 자료, 오늘의 세계 경제, 뭐 세계 경제 포커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저희 내부에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분류한 거고요. 들어간 예산이라든가 뭐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슈에 따라서 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 다른 카테고리로 최신 발간 자료라고 해서 쭉 나와 있어 리스트가 쭉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쭉 보시게 되면은 거기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PDF로 다 떠 있고 요약도 돼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어떤 경우는 그걸 가지고 요약만 간추려 가지고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에도 있고 페이스북에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뭐 예를 들어 키예프 퍼스펙티브를 치시게 되면 또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연구자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그런 유튜브도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소셜 미디어 시대 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고 홈페이지에 오시는 게 귀찮으시면은 유튜브에 가셔서 저희 연구원 이름 치시거나 또 연구자 이름 치시면 나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역 연구 네. 우리가 뭐 어떤 지역에 대해서 알고 싶다. 뭐 예를 들면 뭐 유럽의 어떤 조그만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다. 어떤 도시에 대해서 알고 싶다 했을 때 사실 그런 정보들을 얻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데 대한 지역 연구도 많이 잘 하시는 거죠. 예, 지역 연구 저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관광 목적의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적인 이제 그런 뭐, 것은 네, 아니고 네. 다만 이제 그 소도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중요한 전략적인 의미가 있을 때 하고 있고요. 네. 뭐 예컨대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터키에서 좀 총선이 있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5월 14일 날 한번 1차 선거를 했고 여기서 결정이 안 나서 5월 28일 날 또 이제 선거가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서 이 전 세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 세계적인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도 저희가 팔로우업을 하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 만약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떠한 식으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또 특히 그 개도국 관련해서는요. 개도국 쪽은 전문 포털 사이트를 또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중국은 중국대로 따로 있고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로 포함한 여러 그 개도국에 대해서는 또 역시 따로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풍부한 그런 자료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쪽 다른 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있기 때문에 네. 바로 그 문으로 가시면은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는 또 그런 것이 또 어떻게 있습니다. 보면 세계로의 문을 여는 예, 그런 그 네, 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길이 있습니다. 저희 네. 연구원 홈페이지로 오시면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거기 마스터키다. 올 한 해 이제 하반기에 남아 있는 중요한 어떤 일정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대선이 24년도에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그 대선과 관련된 레이스가 이제 시작이 스케줄이 시작이 예, 스케줄이 시작이 된 셈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 터키 그것이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CBA의 탄소 국경세가 10월 1일부터 이제 모니터링이 시작이 됩니다. 돈을 실제로 관세를 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철강을 우리가 유럽에 수출할 때 우리가 만든 이 철강은 CO2를 얼마나 배출해서 만들었어요라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10월 1일 날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작년에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IRA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대미 자동차 수출, 전기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그 이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인 입법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추가적인 입법을 우리가 굉장히 지금 신경을 써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연말에 리스용, 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 IRA 조항을 면제해 준다라고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 조치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통상적인 통상 문제가 또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시진핑 3기가 시작이 됐고 올해 이제 1년이 있는데 하반기에 제가 지난 3월 달에 중국 발전 포럼 갔을 때 보니까 하반기 가서 강력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의 대중 수출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또 물 들어올 때 또 노를 열심히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어떻게 이제 대비하는가 바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U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이제 좀 있으면은 리더십이 이제 교체가 됩니다. 아직은 아닌데 그래서 리더십 교체가 되면 그 새로운 유럽에서 이제 어떻게 어떠한 전략을 짤 것이냐 이런 부분도 되고 있고요. 지금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중에서 일부 나라들은 좀 사실상 지금 굉장히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반기에 와서 또 추가적인 경제 위기로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저희는 계속 보고 있다. 저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이죠, 균형. 근데 이 균형 잡힌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균형 잡힌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 속이 비어 있어야 되고요, 열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기심이 많아서 저게 왜 저럴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야 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이 읽고 많이 대화하기, 사람들하고 많이 대화하고 또 혼자 돌아와서는 내 방으로 와서는 많이 읽기, 그다음에 생각하기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 결국은 혼자 생각을 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진정한 어떤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전 세계를 보는 눈이 조금 더 밝아지고 커진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한국 경제가 더 부강해지기 위해서 전 세계를 보는 눈이 더 커지고 더 정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훈종 원장님 모시고 이런 시각들 좀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